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느새 주말이네요. 주말이요? 아직 뭐 내일 금요일도 남았는데. 아니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어제는 또 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만입니까? 아니 뭐 쉬면 저도 좋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쉬는 네. 게 싫기야 하겠어요. 네. 그런데 과연 쉴 때마다 남도 쉬는데 나 아침에 라디오 진행하러 가니까 억울하다.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이렇게 쉬어도 되는가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럴 수 물론 있죠. 쉬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저 있지. 정신도 맑아지고 좀 더 창의적이 되니까 네. 그 창의성을 발휘하는 뭔가가 또 이제 결과물이 있겠으나 예. 요즘 뭐 한국 경제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이죠. 3분기 뭐 GDP 성장률도 잘 안 나오고 이대로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건지.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렇게 보면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또 네. 저렇게 보면 못 내린다고 그러지.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뭐 사실은 전대미문의 정책 그 스테이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네. 하고 일본도 뭐 지난 20-30년간 있었던 거랑 분위기 다른 것 같고 유럽에서는 뭐 독일이 막 꼬꾸라진다는 소리 들리고 조금 오늘은 그래서 하여간 근본적인 좀 전 세계가 뒤숭숭한 이 즈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제 진짜 굵직하네. 맨날 법인카드 아니면 명품 가방 그 얘기만 좀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경제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자. 네. 경제 얘기 하자 그러면 맨날 또 뭐 그 금투세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진짜 리얼한 정말 절실한 경제 이야기는 해보지도 못하고 맨날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님 모셔서 예. 좀 굵직한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분은 그 우리 정부에도 깊숙이 계셔서 있는 사정 없는 사정 다 아시면서 네. 또 지금은 그 민간에 나와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약간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네. 모셨는데 어떤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김용범 전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 상황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뭐 위기니 뭐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지금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좀 그 충격을 겪었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굉장히 난제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고금리 인플레이션 결과로 또 고금리가 온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저성장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미중 간의 지정학적인 문제 우크라이나 여러 문제가 겹쳐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각 나라들이 그 여파를 겪고 어느 정도 그걸 이제 그 조정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저는 그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도 없고 어쩌면 중장기 마라톤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필요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 조정을 겪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세계 경제를 제가 또 기재부에 있을 때 팬데믹을 직접 또 그 현장에서 겪었고 전 국민 마스크 나눠주는 거 직접 하셨잖아요. 저는 그 한 2년 정도씩 나눠서 제가 매크로를 보고 있어요. 예. 2020년, 21년은 팬데믹이 한참일 때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매크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매크로적인 문제보다도 어떻게 팬데믹 때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느냐. 전 국민들이 어떻게 그 웨이브 몇 차 웨이브가 왔잖아. 1차, 2차, 3차 마스크 쓰고 말고 막 그래서 2020년, 21년은 팬데믹과 사투를 벌인 기간이고 팬데믹에서 전 국민들을 각 나라가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아주 뭐 다른 후유증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거기와 사투를 벌이는 20년, 21년 기간이었다 생각하고 뭐 매크로 숫자들은 엉망이 됐죠. 그렇지만 매크로 숫자를 따지기에는 좀 어떤 면에 매크로 숫자는 2차적인 문제였고 살아야 되니까 락다운하고 풀었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씩 여유가 21년부터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숨 좀 돌리고 나니까 보니까 이놈의 인플레이션이 확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공급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래서 2년 초부터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22년, 23년은 사실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전쟁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 금리 인상. 그래서 22년, 23년은 제가 누가 뭐라도 인플레이션과의 이제 전쟁이었죠. 전쟁이었고 고금리.
고금리 시기였고 그러면 24년, 25년은 뭘까? 24년, 25년은 저는 22년, 23년에 올렸던 고금리 충격이 비로소 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실물에 대한 영향이. 뭐 금리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제 뭐 자금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실물의 본격적인 영향은 1년, 1년 반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1년, 1년 반 시차가 사실은 24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시점까지 왔지만 사실 그 금리 22년, 23년에 올렸던 고금리의 충격은 어쩌면 더욱 우리가 이제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게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뭐 기업의 이익에도 미치는 거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그 이 매크로 숫자들은 우리 뭐 내수나 이런 게 사실 금리를 이제 덜 올리고 24년에 조금씩 내리고도 있는데 23년부터 더 안 좋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24년, 25년이 한 두 개 연도는 이 22년, 23년 더 근호를 따라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팬데믹 그 충격을 우리가 그게 얼마나 그 무서운 충격이고 오래가는 충격인지를 좀 체감하는 그런 시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 우리 숫자 보면은 내수 위축돼 있죠. 안 좋아요. 자영업자 폐업 늘죠. 연체율 늘죠. 어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숫자들 그다음 뭐 개인회생 파산 이런 숫자들이 지금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나쁜 수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무리됐다고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금리와 고물가의 충격이 고금리 고물가는 2022, 2023에 더 심했었고 이제 24, 25에는 본격적으로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야 충격은 22, 23에서 더 높았고 이제 물가도 좀 낮아지고 금리도 좀 낮아지는 추세인데 왜 충격은 24, 25에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20년, 생각하실까 21년에 상당히 대규모의 정책 대응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가 재정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 여러 이제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대규모 재정 지출이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규모의 재정 지출이 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많은 그 충격을 완화시켜 준 거죠. 우리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비록 우리는 이제 금융 지원 형태로 됐지만 금융 지원이 있고 20년, 21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대규모 정책 지원 했던 것들이 조금 그 충격을 좀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준 거고요. 그리고 20년, 21년 기간에 사실은 우리가 원격 근무하고 그러면서 지출도 못하고 세이빙이 꽤 많이 쌓였어요. 강제 저축이 일시적으로. 그게 좀 버퍼도 됐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특별한 어떤 그 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진 시장도 코로나 있잖아요. 특수도 있었죠. 특수도 있었습니다. 이익도 있고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씩 소진되면서 고금리가 되고 금리라는 것이 어떤 금리를 빌려놓으면 뭐 3년, 4년, 5년 이 만기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리파이낸싱 일어나는 기간이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3년, 24년에 그런 이제 리파이낸싱 될 때 보면 이전에 했던 것보다 뭐 2배, 3배 정도 그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퍽퍽 쓰러지는 거죠. 그 22, 23은 오히려 그 충격을 그래도 버티던 그렇습니다. 아프지만 버티던. 근데 이제 24, 25는 그게 이제 누적되어서 몸이 그렇습니다. 상하기 시작했으니까. 왜 우리가 피로하거나 매달리게 할 때 오래 매달릴 때 보면 결국 이제 시간 재면 잘 매달렸던 사람도 맞아 오래 매달리면 이제 지쳐서 하나씩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팬데믹 때는 금리도 막 낮춰주고 이 때문에 응급처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버텼던 거지. 그렇지. 사실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다. 군 생활도 상병 달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거리 달리기다. 이 충격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으면 사실 조금 더 대비도 하고 이제 각오도 가고 여러 이제 그 경영 계획 같은 것도 마련해 놨을 텐데 사실 우리는 이제 중앙은행에 와서 어떤 면에서는 금리도 낮춰주고 또 구출도 해주고 막 그런 단기적인 그 정책 대응에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QE나 이런 때. 그러니까 좀 그런 그 인내 같은 게 이렇게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꽤 장기간 이어지는 조정 기간에 대한 그 대비가 좀 덜 돼 있었죠. 금리 빨리 낮아질 줄 알았지. 차관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팬데믹 때 다 저금리로 급하게 금리를 낮추고 예. 그렇게 대응하고 할 때 임시응변으로 대응한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통 비슷하게 대응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그 잘 극복하고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만 좀 유독 더 비실비실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 네. 우리가 이제 제조업 기반도 가지고 있고 수출 잘 되고 그래서 GDP 숫자로 보면은 뭐 그 아주 그 중하에 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예. 우리는 이제 내수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죠. 예.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아시는 대로 가계부채 절대적 규모나 비율이 규모도 크고 비율도 높고 민간 부채 특히 가계 부채 의존도가 꽤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고금리 충격을 제일 즉각적으로 받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부채가 부채 절대 많으니까?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 그리고 변동금리고 변동금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우리보다 낮지만 거기도 꽤 수준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고정금리니까 예. 아직 그거를 체감을 못해요 모기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은 뭐 5년짜리니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뭐 7, 80% 그렇게 많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변동금리고 예. 가계부채 절대 규모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속하니까 이런 고금리 국면에서 아주 제일 큰 충격을 받은 나라죠. 그러니까 내수가 힘을 못 받죠. 그러니 왜 우리나라만 유독 힘든 것 같죠? 라고 하는 안 대표 질문이 예. 뭐 맥락이 반은 뭐 맞는 맥락은 거네요. 반은 맞고 이제 재정의 역할과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재정을 팬데믹 기간에도 많이는 안 썼죠. 많이 안 썼죠. 뭐 팬데믹 최악의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교하면 뭐 좀 극단적이고 우리는 좀 전략하면서 썼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그 새로운 정부는 또 건전 재정의 기조를 조금 더 강화를 했고 예. 그러면 재정이 이전보다 역할을 좀 덜하는 거죠. 예. 경기 대응적인 역할을. 그러면 가계부채가 높고 가계부채의 부담이 고금리 충격 때문에 가장 큰 그 직격탄을 맞는 그런 환경에서 재정이 소위 이제 대응적인 역할을 자제를 하거나 덜하면 그러면 이제 그 성장의 원천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예. 수출 쪽 순수출 하나만 남는 것인데 뭐 알다시피 투자도 요즘에는 설비 투자도 뭐 수출과 연관된 분야 설비 투자에는 별로 없고 예. 건설 투자는 여러 부동산 이런 여건 때문에 건설 투자는 한 2년간 또 평균보다 낮고 재정도 결국은 이제 재정도 보면 재정 투자도 있고 재정 소비도 있거든요. 정부 투자와 정부 소비가. 근데 재정 절대적으로 이제 건전 재정 측면에서 재정도 평균적인 보다 더 이렇게 건전 좀 이렇게 자제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면 사실은 GDP 성장 나올 원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가계부채 많은 게 문제가. 그 말씀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왜 그렇게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부채를 분해해 보면 집 살 때 돈 빌린 건데 제일 크죠 그게. 우리나라가 집 살 때 다른 나라보다 돈을 더 왕창 빌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LTV 관리들 좀 하고 DTI도 관리한 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집값이 뭐 비슷한 경제 규모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서 다른 나라는 5억이면 사는데 우리나라는 20억이니까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는 거야인 것 같지도 않고 왜 우리나라는 계속 가계부채가 높을까요? 그 가계 소득 대비 예. 부동산이 비싼 나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비싼 편이긴 하죠. 인구 네. 밀도 높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집중돼 있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 비싸죠 다른 집 살 나라보다. 때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나라보다 크니까. 크죠. 아, 더 크죠. 그래서 늘어나 그런 있다.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양극화도 훨씬 OECD 중에서 양극화가 더 심한 나라 쪽으로 우리가 속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요인들 뭐 그리고 이제 양극화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메커니즘은 뭐예요? 양극화가 가계부채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집을 살 때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자영업자나 이런 쪽을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형태가 많죠. 예. 물려받은 뭔가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 양극화가 또 심하면 중하 쪽에 속한 사람들은 부채를 끌어올 수밖에 없고. 생활하기 위해서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 자체가, 사업 자체가, 일상이. 근데 그런 면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양극화가 있으면 이제 여유가 있는 쪽은 저축을 하잖아요. 예. 뭐 저축 여기가 소비를 뭐 3배, 5배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소위 말해 소비 성향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 저축이 쌓이고 이 저축이 누군가 찾아가야 되는 이게 이제 차입을 형태로 돌면서 어떤 면에서는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겠네요. 근데 밑에 중하 쪽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제 더 나은 걸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사업도 해야 되고 차입도 하고 되고 뭐 집도 사고 집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사야 되는데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럼 차입밖에 없잖아요. 그 차입이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어려운 분들은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돈 좀 있는 분들은 비싼 집 사야 되니까 또 부채가 늘어나고. 예. 마음 편한 분은 없구나. 저는 아까 좀 말씀하셨던 재정 문제 예. 궁금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부에서 돈 쓰면 당연히 경기가 부양된 효과가 있겠죠. 뭐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그래도 재정을 좀 덜 쓰자고 하는 주장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돈을 이렇게 막 쓰면 또 쓰면 어디서 또 걷어야 되고 아니면 뭐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져야 되니까 조금 버틸 수 있는 만 최대한 버텨보자. 혹은 세금을 좀 차라리 깎아주자. 그렇게 해서 부양시키려는 좀 어프로치가 다른 방식인데 그거는 잘 안 된다고 보세요? 재정 건전성에 뭐 정부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 차고도 넘치죠. 예. 재정이라는 것이 한번 규율이 무너지면 정치 과정 안에 재정이 이제 뭐 그게 쓰이기 시작하면 예. 뭐 진짜 다 누구나 공짜는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거기에 중독되면 점처럼 재정 규율을 되찾기가 힘들다. 예. 그리고 그래서 재정 규율이 무너져서 뭐 고인플레이션이 오고 나라가 되게 어려워진 그런 역사적 경험들은 국내외적으로나 뭐 아주 뭐 차고도 넘치죠. 예. 그래서 재정의 규율이 엄중하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논리는 뭐 100번 맞죠. 예. 맞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하면 재정 건전성은 되게 탄탄하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 신용평가가 높게 나오는 하나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는 국민연금 문제랄지 고령화 문제나 이런 쪽으로 보면 악화될 요인들은 되게 많아요. 한국 재정이 지금 건전하지만. 예.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 이런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명백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놓고 보면 명백한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런 소위 말해 우발적인 그런 잠재적인 부채가 많기 때문에 건전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도 뭐 이릉타당하죠. 이릉타당한데 아까 말한 이제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양극화도 있고 노인 빈곤 문제도 있고 이런 팬데믹 같은 아주 특수한 외성적인 큰 충격이 왔을 때 이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을 좀 이게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 그럴 때 재정이 탄력적으로도 평상시보다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까지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논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제가 기재부 있을 때도 그렇고 재정에 대한 논의가 조금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주 단선적인 차원이 아니고 부채 비율 55% 60% 넘으면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온다. 뭐 이런 정도까지 아주 강한 그런 일종의 도그마 같은 그런 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제가 뭐 60% 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재정을 건전성 규율이나 이런 쪽을 크게 허물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결국 사회 문제 굉장히 많은 문제는 재정으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풀리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외면하면 그럼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비정해지지 않느냐. 각자 도생, 모든 문제가 각자 도생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 뭐 결국 이제 내수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럼 순수출 외에는 없다.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식의 재정의 어떤 전략적 운용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어떤 당파적이나 정파적인 그런 단선적으로 너는 재정 확장론자구나, 너는 재정 건전론자네 그렇게 막 할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그 캠프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예. 한국 재정이 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재정을 좀 우리가 좀 확장적으로 그 운영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다뤄야 될 문제가 뭔지, 아까 말한 국민연금 문제, 정년 연장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요인을 정면으로 끄집어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돼야 사실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이 나오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합의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정이라도 지키자 이렇게 나오면 또 사실 그 사람들을 또 그렇게 무리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정부에 있었으니까 왜 이 예산이나 재정하는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건전성을 지키려는 그 정서를 제가 100%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 정책에서는. 그렇긴 한데 아껴야 되는데 아끼면서 어떻게 써요? 이게 가끔 한 얘기지만 예전에 그래서 남한산성에 인조가 피난 갔는데 예. 백성들도 같이 피난 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식량이 떨어져 가니까 그 신하가 인조한테 전하 식량이 떨어져 가서 백성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하가 하시는 말씀이 식량을 아껴 쓰되 너무 많이 아끼지는 말아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인조의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럼 솔루션이냐 그럼 그게 어쩌라는 거냐 그럼 그게 차라리 안 된다. 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끼긴 아껴야지. 얼마나 몽고군이 언제 물러날지 어떻게 하느냐. 네. 아껴라 하든가. 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백성들 먹여 살리려고 온 건데 그 백성들이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니. 뭐 몽고군에게 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밥은 먹자. 해줘야지. 뭐 아끼되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그럼 뭐 아니 이런 취지세요?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그렇게까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좋은 네. 말씀인데 그럴 정도는 난제는 아니고요. 네. 뭐 방법이 있죠. 지금 쓸 수 해보면. 있는 부분도 안 쓰는 그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 사회가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격변과 균형이라는 잠깐 해보죠, 책도 여기서. 쓰고 예. 그럴 때 네. 이야기를 예. 했는데 이 노인 빈곤 예. 노인 빈곤 문제, 제가 가계부채 담당 국장도 하고 그 이제 그 단면 가지고 이제 통계를 아주 미시적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 예. 이제 그 1분, 2분이, 3분이별로 수입 지출 뭐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타 뭐 패널 자료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예.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분석들이 가능하죠. 그래도 뭐 처음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아까 말씀한 대로 왜 이렇게 느냐, 예.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하면서 정책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도 약간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돼 있잖아요. 예. 총량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 더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간 거죠. 가계부채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다는 걸 예.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재정 정책과도 연계가 돼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정부에서 안 쓰는 만큼 가계부채 늘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돼 있는 부분도 한국에서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기 각자 때문에 도생이니까. 각자 도생이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상당히 높은 가계부채라는 그 하나의 그 한국 경제의 특징과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재정 건전성하고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얘기죠. 비슷한 예. 거예요. 예. 두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 두 개가 그래서 또 분리된 당연하겠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해를 하면서 들여다봤을 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여러 지표하고 안 어울리는 그 노인 빈곤율, 자살률. 자살이 우리나라가 꽤 높은 나라지만
나이 뭐 60대, 70대, 50대, 40대 이렇게 해놓고 보면 40대 이하는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0대 이상은 10배, 20배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한 서너 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노인들이.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우리 동료들과 많이 고민하고 전문가들 대담하고 하면서 한 결론이 국민연금이 너무 늦게 도입됐다. 한국은 당장 88년. 가난한 노인이 진짜 많다. 예, 그래서 한 국민연금은 한 30년 정도는 납입을 하시고 은퇴를 해야 이제 한 60세, 65세부터 한 뭐 그래도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수준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시기에는 예. 본인 저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때는 고도 성장기니까 또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갈 줄 알고 별로 그렇게 저축도 안 하고 자녀한테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덜썩 생각보다 훨씬 일찍 은퇴하고 이 뭐 퇴직금도 중간정산해서 자녀들한테 투자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연금이라는 형태의 고정된 그런 저축이 없이 이제 소위 저는 비유로 노년의 차가운 바다에 내던져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나마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게 뭐 폐지를 줍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어떤 면에서 우리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애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경제활동 주체고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죠? 지금도. 예. 뭐 1, 200만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요. 앞으로도 한 몇십 년을 더 사셔야 돼요. 인구의 뭐 4분의 1이 될 수도 5분의 1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연령대로는 대충 어느 정도 60대 중반 이후죠. 그러면 이 산업시대 역군들인데 이 노인 빈곤을 어떻게 할 거냐. 해답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가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뭐 이미 기초연금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기초연금 그다음 노인 일자리. 예. 그 두 개인데 그 영역은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기초연금이라 이런 걸 좀 높이자 아니면은 저는 그냥 이게 특정 시점에 나이대로 해서 이제 뭐 결국 한 15년, 20년 정도 이제 기대유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예. 결국 이제 그 목숨 앞에는 다 평등한 거니까 그분들이 언제까지 사실 수 있는 숫자들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겠죠. 몇 년 동안 더 사실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 제가 스킴을 짜서 이렇게 한번 제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재정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을 만약에 지출하면 90% 이상은 다 동네 자영업자나 손자한테 쓰겠죠, 다 당연히. 돕니다. 돌겠죠. 돈이. 예. 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누릴 수 있고 우리 뭐 결국 이제 산업화 세대 주역들인데 제대로 교육도 좀 덜 받았고 결국 평생 이제 허리 못 펴고 그렇게 사시던 분인데 이분들의 노년을 우리가 이렇게 잊고 외면하는 게 맞는가? 하나의 근데 그 문제는 재정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재정은 바로 쓰자. 소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재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당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젊은 세대는 아니 우리가 제일 지금 힘든데 아니 지금 그렇게 지금 뭐 세대 간의 갈등도 많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많고 뭐 여러 이제 제가 용어를 서로 뭐 여기다 직접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갈등이 심해요. 예. 그 젊은 세대가 그렇게 지금 본인들이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데 이게 이 할아버지거든요. 개별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중간에 지금 40대 50대가 또 끙끙 앓습니다. 부모 세대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돌보는 거 다 그 주머니에서 나가야죠. 그거 하다가 이 중간 세대가 또 무너지고 아니면 외면도 안 되고 인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가가 재정에 조금씩 보존을 하긴 해줘요. 예. 여기가 좀 버텨줘야 예. 부모 세대도 활동을 마음 놓고 하는 거고 부모 세대가 온전해야 또 다음 세대도 사실 이게 또 다 이게 일자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대한테만 가는 돈이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다 세대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정도 논의를 우리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가
불안해하는 뭐 국민연금의 뭐 국가 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 그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또 그것도 우리가 합의를 해줘야죠. 이 나이 든 세대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나이 든 세대는 또 이제 한 60대 이하, 50대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굉장히 너그러운 게 또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이전 그리고 훨씬 더 이제 많은 20년, 30년 노력한 40, 50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9% 불입하고 받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너그럽게 설계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았다. 그리고 뭐 그 이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국민연금 내 가입을 안 하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렇게 돼버리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사실은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라는 이 합의 메커니즘마저 서로 명백한 것도 그 뭐 우리 세대한테 유리한 거를 양보 못하겠다고 하고 합의를 못하면 예. 연금 개혁이 모든 나라한테 어렵기는 어렵지만 우리 조금 그런 문제는 장년 세대, 노년 세대, 젊은 세대가 좀 적절한 대표성을 갖추고 논의를 해서 좀 그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장년 세대, 그러니까 안 대표랑 저랑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하면 손해 보는 세대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좀 손해 보고 그 손해 보는 건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 30대 젊은이들에게는 좀 얹어주고 그리고 이익도 아니에요. 지금 장년 세대가 누릴 정도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계속 바꾸면 우리는 조금 더 꿀을 빠는데 더 이상 빨지 말고 이제 이건 바꿔주고 그래서 그래야 청년들도 좀 다독다독이 되지. 그리고 우리의 이제 부모님 세대들, 예. 우리의 삼촌 세대들 예. 지금 이제 60대 후반 70대에 들어가신 이분들은 조금 더 도와주자. 재정을 좀 풀어서라도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그 전반적으로 다 재정이 타이트해지는 분위기고 이번 정부는 뭐 나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펑크는 또 나는데 그 펑크를 지출을 줄이는 걸로 이제 버텨가고 있더군요. 뭐 그런 취지는 이해는 되나 다만 줄이더라도 이 특히 이제 노인들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같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여력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세금 기반인데 예. 저는 세금을 거의 민주화된 뭐 서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새로 정세를 하거나 뭐 신설하거나 이런 거 잘하는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되게 도전적이에요. 민주주의가 될수록. 새로 세목 만들거나 세율을 높이는 거. 거.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미 마련돼 있어서 어느 정도 뭐 국가의 세금 많이 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예. 투덜대면서 내긴 내잖아요. 그런 정도로 확립돼 있는 세금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자. 확보돼 있는 세금원. 확보내 자꾸 줄이지 말고. 예. 그리고 왜 그거를 그만큼 줄이면 다른 그래서 새로 대안 세금을 만드느냐? 네, 잘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근데 2대 1인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이번 정부에서 줄이거나 건드리려고 하는 세금이 세금의 컨셉으로 볼 때 앞뒤에 안 맞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거니까 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세금을 감세를 해서 뭘 경제를 살려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부가세도 낮추고 소득세도 낮추고 다 낮춰야 될 텐데 그렇게 덩치 큰 거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건 어느 나라에 가도 없는 세금이고 설명도 안 되고 뭐 상속세 그런 거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세수는 줄어들지만 야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고 이상해라고 하지만 그냥 계속 어쩌지 해왔던 그거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거하고 야 그래도 있는 세금인데 건드리면 되니 하는 거는 조금 충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도 인하했고요. 그렇죠. 법인세는 굉장히 큰 분야고 종부세 분야는 이제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 징벌적인 요소를 일부 조정하는 거는 뭐 또 이해도 되지만 종부세 자체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논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쉽게 없어질 성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 부분은 사실은 뭐 지금 논쟁은 이제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감세를 한 건 아니죠. 상속세 분야는. 아직은 뭐 시작 논의의 이제 시작이죠. 논의 시작이죠. 이제 산업 세대가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뭐 있을 때 제가 기재부 1차 관할 때 상속세 문제는 그 일리가 있다 문제 지적 그리고 그건 세대 간의 부의 그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그 국회 무죄제기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용역을 받고 부대 의견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지금 이제 유산 취득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좀 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아 그거를 직접 그렇습니다. 스터디를 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세금은 필요한 감세고 그러니까 감세지만 필요하고 어떤 세금은 야 이건 건들지 마라.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예컨대 이제 금투세는 이제 워낙 많은 논의가 있고 복잡한 문제지만 금투세를 마련할 때는 이제 증권거래세라는 그 굉장히 오래된 세금이 많이 걷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그 뭉툭한 세금이잖아요. 이게 증권거래세가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뭉툭한 세금이니까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려면 증권거래세를 좀 낮추면서 금투세라는 조금 이제 그 자본주의가 자본시장이 세분화될 때 필요한 그런 뭐 손익 통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의를 받아서 양쪽을 연계해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투세 문제하고 이것만 논의하지 증권거래세 낮춘 거는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그건 기본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곤란한 거죠. 그러면 증권거래세가 그렇게 하찮은 세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잃고 금투세는 안 하고 두 개가 연계돼서 놀이가 된 거고 그리고 한쪽에서 이게 증권거래세가 아까 말한 대로 자본시장에 좀 그 활발한 거래에 좀 부담이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세수 기반이 없으니까 그냥 프락시로 대용으로 거래해서 꽤 많은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려면 그게 좀 그 부담이 된다고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는 거는 또 일리가 있어서 하면서 이제 이쪽 그 필요한 금투세로 보완을 하자는 건데 이제 그 논의는 어디 가버리고 그러면 증권거래세 낮추는 것도 안 해야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들어오는 세금 재원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먼저 쓸까 우선순위를 결국 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요즘 보면 뭐 깎을 때마다 사실 다 저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인들한테 가는 거 R&D 줄였다고 요즘 그러고 스타트업 지원하는 금액도 요즘 줄어서 다 힘들다고 하고 이런저런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노인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재정 지원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과연 이런 부분에 있느냐 그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기준은 뭘로 정해야 될까요? 그걸 뭘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 요거는 다 돈이 없어. 우리 재정을 쓸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써야 되는 게 효과적일까? 3%에서 많이 뭐 논의해 준 순서로 대로 되지 않을까요? 농담이고요. 결국은 이제 재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각 그 세력 간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주장이 서로 뭐 소위 말 목소리 큰 쪽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는 것인데 이제 결국 이제 국회 의회나 이런 뭐 사회적 논의 과정이 좀 대표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조직화가 안 되고 없는 쪽이 그 모든 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제 표가 사실 좀 되잖아요. 뭐 어느 정도 표가 되니까 기초연금 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공론의 장도 조금 우리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마련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재정 쪽에 막 이렇게 그 좋은 뭐 방안 내 가지고 그쪽 예산 돈을 잘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사실 사회적인 측면보다도 본인들의 그 편익을 위해서 쓰고 많은 그런 그 그룹도 많거든요. 뭐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지방도 그렇고 뭐 교부금 같이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나 이런 쪽에 숫자가 줄고 그래서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법에 이제 교부금 비율이 있죠. 얼마 20% 정도. 얼마로 준다고 돼 있는데 양보를 안 하잖아요. 대학 재정은 그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부족한데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풀을 넓혀서 쓴다는데도 교육감들 다 또 선거로 뽑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미 확보돼 있는 거라고 또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 뭘 어떻게 좀 조정해봐야 될 거야라고 물으면 각자 이제 의견이 다 다를 텐데 네. 누구는 야 이거 법인세는 다시 올려야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 그 재정 가져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니 야 이게 근데 다만 우리 사회에 어떤 기준은 있으면 이런 좋을 것 논의할 같은데. 때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 이렇잖아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또 면에서는 정책 결정과 정치의 영역이죠. 각자 그냥 경험과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정답을 알기는 잘 어렵다. 없는데 저는 내버려 두면 목소리 큰 쪽이 그냥 이기는 게임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재정 위기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예. 선진국 서구 우리도 이제 서구 블록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신흥국들의 뭐 이렇게 역할이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정했던 미래 기본 과정들이 많이 그 제대로 잘 안 맞고 있죠. 성장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 프로그램을 훨씬 이전에 확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비용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들은 그래도 이제 채권 기축통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영국 같은 경우 2년 전에 한번 놀란 적도 있지만 그래서 각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서구 정도로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어떤 경직적인 부담이 좀 덜한 거고 우리는 조금 아직은 할 여지가 있다. 할 여지가 있는 상대적으로. 거죠. 할 여지가 있는데 이제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목소리 큰 쪽으로 하면 우리도 금방 이제 경직적인 면으로 고정이 되면 예. 한번 확보가 되면 절대 양보를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력도 좀 다행히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로 하면 아까 제가 누차져 말하지만 뭐 정년 연장 문제나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논의를 해서 뭐 대타협 같은 게 되면은 재정 위기 같은 그런 국면을 맞지 않고 우리가 거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는가.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든 어떻게 좀 더 내고 조금 더 받든 아무튼 지금보다는 고통을 좀 분담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 수급자 가입자가 예. 그런 쪽이고 국가도 뭐 재정에서 좀 역할을 좀 하고 재정에서 약속을 하는 거고 뭐 장년 세대, 청년 세대 각 세대가 제일 필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보자. 타협을 해야죠. 정년 연장은 그래, 정년은 어떻게 바꿔요? 재정하고 정년 어떻게 연장은 이제 우리 고령화나 이렇게 보면 뭐 아주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이렇게까지 정년 일찍 은퇴시키는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은퇴한 뒤로 상당히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격을 많이 받고 다시 상당히 여리한 형태로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진입을 해요. 고용률 같은 게 뭐 60대도 45%씩 일을 합니다. 예. 실질 은퇴는 72, 3세예요. 우리나라 이게 고용 통계를 보면 실질 은퇴는 70대 초반이지 일을 해요. 제일 오래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연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그 자존감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위축된 형태로 열등한 형태로 이렇게 그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지 않도록 있는 노동시장 그 일자리를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연공 뭐라죠? 생산성보다 월급 많은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연공, 연공제, 연공서열로 하는 거, 자기 나이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이걸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봉제로 하든 아니면 무슨 생산성 임금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40대 이상 어느 정도 연공 서열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뭐 공공노조나 무슨 뭐 어떤 금융회사나 이런 쪽 사람들이 양보를 또 안 하는 거죠. 뭐 내가 40대 중반에 어디 가서 또 뭘 배우느냐.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버티고 있으면 누가 봐도 명백히 생산성과 괴리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젊은 세대가 또 양보를 안 하죠. 예? 그래서 탄력적인 그런 임금 제도로 또 이건 또 이걸 양보를 하면서 정년으로 해야 이게
뭐 저기 영화 인턴 같은 거 보면 나이 든 세대가 훨씬 그 좀 줄어든 임금 피크제를 임금으로 하고 하면서 역할은 또 역할도 줄어들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멘토 같은 역할 해주고 뭐 그 영화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또 연계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임금의 삭감을 받아들이고 삭감이죠, 그렇죠.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 예, 삭감은 받아들이고 근데 어디까지 삭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럴 텐데 우리나라는 로버트 드니로 같은 분이면 저희도 참 같이 일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너무 멋있어. 지금 같이 일하는 그 분들은 아마도 이제 직원들이 보기엔 그냥 이 월급 안 받겠다고 오셔도 같이 일하기 싫어. 안 계셨으면 좋겠어 그냥. 자꾸 눈치 봐야 되고 무슨 일 할 때마다 거기 가서 허락 받아야 되고 뭐 특별한 도움도 안 주시는데 그냥 그러느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현실이. 예. 그래서 이게 임금 삭감을 하는 걸로 받아서 하기가 어떨까 싶어요. 그게 결국은 여유 있는 조직, 여유 있는 직장에서 그냥 또 한번 그런데 보조금 주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실 그나마 남아 있는 한 10년, 15년 남아 있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로, 예. 경제 활동 인구로. 앞으로는 숫자가 정말 다릅니다. 그 이제는 은퇴하는 사람 모자라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민자를 막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면 알아서 근데 정년도 늘어날 텐데. 다가올 현실인데 네. 5년, 10년, 15년 보면 다가올 현실이거든요.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예. 숫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생산 가능 인구도 추계를 해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지금 5년, 10년 정도 마지막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거죠. 근데 뭐 5년, 10년 뒤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뭐 닥쳐야 하겠다. 너무 늦은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만약 그렇게 해서 그때쯤 되면 젊은 사람 뽑기도 어렵고 인력이 모자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안 대표님 그냥 몇 년 좀 더 좀 더 일하시죠. 일해주세요. 어떠세요? 집 와서 놀면 뭐해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테니까. 일본 그렇게 해요. 이거는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동적 균형을 잘 이뤄갈 문제지 강제로 굳이 정년을 늘려라 줄여라 얘기 안 해도 시장에서 필요하면 데려갈 것이고 불필요하면 안 쓸 테니까 내버려 두는 게 최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저는 드는데 비관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요? 우리 노동 시장이 그렇게까지 유연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유연해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다. 아니 그렇게 그런 이제 필요한 부분에는 뭐 예를 들면은 예. 제조업체 같은 게 젊은 사람들 그 요즘에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한 50대 채용한데도 간혹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말은 그렇게까지 민간에서 그 알아서 그 사람들을 그 뭐 그런 필요에 따라서 쓰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만큼 그렇게까지 유연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그 자율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 간혹 그런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겠어요? 필요하면 대표님 좀 더 열심히 좀 더 남아서 일해주세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저기 아까 말한 그 문화적으로 그런 그 위계나 이런 사회 그런 게 사실은 이제 그 가치관 같은 건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일손은 모자라지만 안 대표님은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가 심정이 될 수는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 미리미리 대비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직종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직종 중에 숫자로나 보면은 한 절반, 뭐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재정이나 여러 형태의 정책금이 이런 보조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쪽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뭐 많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사례가 공기업이나 이런데 뭐 일종의 상당히 부장급 정도의 그 경력을 가지고 은퇴했는데도 가장 그 갈것 없다고 좋은 그러죠. 직장이 예. 옛날 아파트 경비원이었는데 아파트 경비원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자동화돼 있어서 그것도 이제 많이 줄고 일자리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렇게 있어요. 현실이. 현실이 예. 젊은 세대만 구직난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그 대비가 좀 덜 돼 있고 거기서 사실 어떤 그 임금 유연화된 임금이나 이런 쪽에 나는 해당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을 느끼죠. 현실을 느낀 거죠. 갑자기 예. 55세. 근데 준비가 안 돼 안돼 있어서 있죠. 그런 걸 네. 그럼 정부가 뭐 수당을 주든 너무 가난한 분이라면 그러겠으나 일본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하죠? 계속 고용 이런 형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줬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그거의 사회적 장점이 예. 그러니까 그분은 조직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러니까 조직도 그냥 안녕히 가서 했겠고 밖에 나가도 할 일은 별로 없는 아니, 그런 그런 분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적응이 좀 안 된 사람을 우리가 상정하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저는 절반 이상은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냥 나가기 그 케이스는 이제 그런 조금, 분들도 있으나 예, 좀 이렇게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도 뭐 주변에도 아까운 분들도 꽤 눈에 예. 보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거는 판단을 이제 민간에서 기업에서 했을 거라서 지금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정년을 늘리면 청년 고용이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트레이드 오프인데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도 생각하셨을 거고 그래도 청년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 조직에서 오랜 동안 경력을 쌓아온 그냥 나가기에는 아까운 분을 쓰는 게 우리 사회나 이 조직에서 더 효율적이야 라는 결론이 나야 그래야 되겠다 정년 연장하자가 되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 불쌍하니까 해주자라고 하면 그럼 청년들은 안 불쌍합니까라고 하면 영원히 싸우다 끝나는 근데 이제 이슈라서 그게 여쭙는 거예요. 아주 네, 100번 옳은 말씀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한 직장을 놓고 보면 제로섬이죠. 예. 네. 가면은 청년. 네.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이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있었으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기업도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들이 그 직장이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할 만한 회사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서로 경제는 서로 연관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정년 전장을 해주고 이분들이 경제 활동 계속 하도록 하는 게 경제 전체 크기를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처음에 약간 그 분들한테 빈곤한 노인분들한테 예. 재정을 투입하자는 거하고 다 같은 그렇습니다. 맥락이네요. 그래서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야 경제 전체 그런데 당장은 안 보이죠. 그 회사는 그런 이제 뭐 몇 단계 걸쳐서 나타나니까. 근데 그런 그런 식으로 기업들은 1억 원짜리 연봉 받는 한 분을 내보내면 5천만 원짜리 신입사원 둘을 안 뽑는다 그 말씀인 거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경제력이 없고 이제 줄어들잖아요. 위축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경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 뭐 3%라 하다가 지금 보듯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돼서 경제가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 예. 그럼 축소된다는 거는 어딘가 사업체는 폐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폐업의 그 원인이 뭘까? 보면은 많은 부분은 내수가 규모가 그러겠죠. 작아서인데 내수는 그럼 왜 작아졌을까? 그분들이 돈 안 써서. 그 노동시장에서 퇴장되면 그분들은 그 소비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퇴장되는 숫자만큼 청년들이 못 들어갈 직장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돈 쓰지는 않을까요? 당장은 거기에 들어갈 그 직장에 바로 이제 세 자리가 늘어나면 세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거 보지만 예. 경제는 그런 직장이 수십만 개가 모여서 경제가 되는데 어딘가에는 이분들이 나가서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은 영역이 생기면 아까 말한 데 10만 개 직장이 8만 개로 주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보다 그 노인 계층, 장년층 계층이 타격이 훨씬 내수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소비력이 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는 김상무님이지만 그래도 김상무님이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 돌아가는 이 회사가 김상무님 연봉에 반 되는 신입사원 둘 뽑아서 하는 것보다 이 조직을 돌리는 것보다 전체 경제로 보면 더 아니 요 조직 안에서도 야 그래도 김상무님이 하는 일이 있어. 그래 돌아가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이신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도 안목지도 있는 거고. 안목지라고 하는 그런 게. 근데 뭐 결국 제가 이제 거실을 했기 때문에 거실은 전체 숫자를 보는 건데 네. 전체 에그리게이트 전체 넘버잖아요. 숫자로, 예. 에그리게이트 넘버면 줄어들면 경제는 위축되고 2차, 3차 영향으로 놓고 보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청년 김 부장님 1억 원 연봉이 나가면서 그
다른 청년 5천만 원짜리 청년이 둘이 들어오면 경제 전체로는 어차피 이 회사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인건비 총량은 똑같고 그게 김 부장님 주머니에 들어가냐 김 부장님 자제분 두 분의 주머니로 들어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않느냐.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제 말씀을- 폐장하면서 아까 말한 경제 활동에 이제 참여를 못하면서 경제가 줄어들면 어딘가에는 타격을 받는 사업체가 많이 나올 거고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사업체가 하나도 줄기 시작하면 청년의 일자리도 주는 거죠. 그거는. 타격을 예. 그분들이 거기 남아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뜻인데 거기가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거기가 유지시켜주고 소비력이 더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크다고 가정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그 수는 이게 있을 트레이드 것 같아요. 오프인데 김 부장님이 나가서 놀아도 사회적인 로스죠. 맞아요. 그 멀쩡한 분이 왜 나가서 그러니까 나가면 더 부가가치 낮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회사에 있는 것보다 분명히 로스 있는 데는 매우 동의하는데 그분 때문에 청년들 2명이 역시 놀잖아요. 의미 없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러면 청년기에 노는 거에 대한 잠재적 로스와 장년기, 노년기를 앞둔 부장님이 노는 거에 대한 사회적 로스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둘 중에 이거를 조절하면 저는 청년 노는 게 앞으로 경제활동을 창창하게 해야 할 분이 여기서 경력관리 안 되고 놀면 야 이게 더 로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이 대표님이 이제 워낙 그 아닌 건가 봐. 아주 그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하시니까 나중에 조금 더 해서 사회적으로 좀 그게 왜 해야 될 게 많네. 또. 의미 있는 아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경제학 그 서로 일반 이제 전체 부분을 다 연결해서는 보는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서 더 이상 그렇게 그러면 그런 설명을 거죠. 잘 그러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장년층 이상은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로 소비하는데 그게 끊겼을 순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아. 그걸 우려하시는 청년 거죠. 그분- 그분들이 입사했다고 소비만 더 하는 쓰지 것이 않아.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거기서 이렇게 일을 계속 하시면서 예. 연금도 늦게 받고요. 연금도 더 오래까지 연금 갈수 재정에 있고. 기여도 가입 하고. 계속 아, 계속 불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불입을 하죠. 내고 그래서 이분 선진국은 복지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더 하라고 해도 빨리 은퇴하고 나와요. 이미 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랑스는 이거는 빨리 나오려고 어쩔 수 한다면서요. 없이 더 일을 해서 기여를 하시도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강요를 하는 그렇지. 거죠. 그것도 맞는 근데 지금은 연금. 기타 부분에 가서 아주 그냥 뭐 또 조금 여력 있는 분은 뭐 배달도 하고 대리기사도 하고 이런 영역 외에는 사실 체계적으로 그분들의 그분들이 다 그렇게 그 뭐 쓸데없는 지식만 있는 건 아닌데 그 매우 그렇지. 아까 말한 대로 위축돼 있고 아깝지. 그 어떤 그 불안정한 형태로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성분들은 좀 나아요. 돌봄 시장이 아주 그 크게 지금 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돌봄 수요는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남성들이 훨씬 더 문제인 거죠. 일자리가. 예. 또 그런 면도 있겠네. 그런 면도. 그 재정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이렇게 막 찍어도 사실은 그냥 나라가 잘 돌아갔네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한번.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그래서 250%가 야 이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미국도 저렇게 써도 되는구나 하고 미국도 사실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라서 그렇고 일본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우리도 지금보다는 좀 더 써도 되는 거 아닐까? 뭐 지금의 많이 사정이 다르고요.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근데 미국은 뭐 그렇게까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나라인데 예. 이제 지금 한 5년 10년 내에는 제일 이제 부채 비율이 나빠지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도 뭐 이태리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낮은 나라고 예. 일본도 저러지는 않았었어요. 일본이 90년 초에 그 소위 버블 잃어버린 그 시기에 20년 30년 그렇게 20년 30년 될지는 몰랐잖아요. 예. 근데 그 시기에 지금에는 뭐 그렇게 부채비율 우리나라 한 5-60% 정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소위 디플레이션 그 대체도적 불황에 깊은 불황에 빠지고 지금 그게 이제 그 형태가 지금 중국 경제가 그런 초입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럴 때 완전 그 부채 충격에 너무 빠진 가계와 기업이
다들 웅크려들어 가지고 전혀 투자와 소비를 안 했어요. 근 20년, 30년간. 예. 그러면서 그 자기 부채 비율이 너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나빠지니까 버블이 터져서 예. 그래서 웅크려들면서 소위 이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대차대조표로 자기가 이제 그 계산하는 역할만 하고 소비와 투자를 안 하니까 마이너스 아까 말 축소 경제가 되잖아요. 예. 재정이 유일하게 그거를 그 지출하면서 해준다. 그 가계와 기업이 뭘 했느냐 저축만 했어요. 아. 저축만 죽어라고. 왜 자기 그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가 좀 편안하게 느끼는 부채 비율을 회복할 때까지 안 쓰지. 돈 안 쓰고. 쿠폰 나눠줘도 할인해서 저축했습니다. 쿠폰을 나눠줘도 일본에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그 디플레이션 그 시기에 도입하면 재정에서 그거를 안 쓰잖아요. 예. 재정은 국채만 사니까 저축을 해서 부채 그러니까 그 이자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근데 재정이 대신 써준 거예요. 재정이. 누군가는 돈을 써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재정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같이 만약에 건전 재정으로 도구마에 딱 빠졌다. 결과는 일본이 마이너스 5% 10% 정도 한 20년간 했을 겁니다. 이 GDP 항등식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이빙이 있으면 네. 그 셋 중에 누군가는 써야지. 누군가는 써야 되는 겁니다. 항등식이니까. 예. 근데 재정도 건전재정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일본의 결과는 역성장을 하는 거예요. 역성장. 일본이 재정이 느슨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죠. 재정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이 200%, 250%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는 일본을 되게 사람들이 좀 조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도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일본이 0%, 0.5%라도 했구나. 20년간. 그래, 제자리 걸음도 쉽지 않은. 제자리 걸음도 상황이었을 쉽지 때. 않았던 거죠. 수면 밑으로 코가 빠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항등식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지금 맞는 말씀인데 누군가는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가계부채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일본과 사정이 다르죠. 우리는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가계가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만들고 있는 잘 거죠. 쓰고 있고. 차입을 통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스탠스도 시간 조금 많이 됐습니다만 하나만 여쭤보면 아니야, 좀 더 들읍시다. 감세를 통해서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책이잖아요. 예. 법인세를 낮춰주고 예. 이런저런 세금을 줄여주면 사람들 호주머니가 좀 생기니까 소비를 좀 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정부가 쓰든 민간이 쓰든 정부가 결국 쓰든 쓰는 민간이 쓰든 누군가 쓰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덜 걷어서 많이 쓰도록 냅두자 이 전략인데 이게 왜 잘 워킹을 안 할까요? 법인세는 뭐 각자 영역이 다른데 예. 법인세가 뭐 감세를 하면 이제 뭐 지출이 늘을 수 있는데 법인세를 그 깎아주면 결국 기업이 환류를 시키는 방법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투자. 예. 환류가 다시 기업에서 그러려면. 나오려면 예.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높여주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 예. 거예요. 왜 기업이란 부분에서 이쪽으로 환류되려면. 예. 근데 지금 한 3, 40년 전에 비해서는 법인세 투자와 그 유발 효과는 뭐 많은 그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그 문헌에서는 예. 왜 그러냐면은 투자 기업들의 독점적인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독점적인 과점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예. 그리고 투자를 대부분은 유보금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살아남은 쪽은 자기 자발적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 예. 오히려 지금 돈을 많이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는 명백하게 로스가 생기고 뭐 기업한테 도움이 됐겠지만 결국 국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러면 사실 투자나 임금을 그 종업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거나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이런 식으로 환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류가 얼마나 됐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건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하게 잘 안 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돈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고맙죠. 저 법인세를 덜 내면. 근데 이제 아까 다시 말하지만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로 보면 환류는 돼야 되는 거죠. 환류 측면에서는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는 좀 그 연구가 쉽지 않을 것이 일본도 재정을 그렇게 많이 풀었어도 결국 잃어버린 30년 아니었니?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차관님께서는 야 그렇게 풀었으니까 지금 잃어버린 30년에서 요 정도지 안 그러면 진짜 고꾸라졌어 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듯이 이게 법인세 깎아줬어도 기업이 뭐 배당 늘린 거 별로 없네
라고 하는 건 야, 안 깎아줬으면 더 줄었어. 이제라고. 그게 이렇게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기업이 어떻게 많이 독점화된 보지? 환경이 달라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뭔가 깎아주면 서로 더 잘하려고 뭔가 한류되는 게 있는데 난 삼성전자 근데 법인세는 기존 기업들한테 더 잘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똑같이 다 되니까 전 세계가 다 사실은 어디에다 세금 내는지 그 텍스 쇼핑하는 경쟁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세금 깎아주면 우리나라로 기업하러 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 맞는 말이고요. 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영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소위 그 한계 세율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하고 좀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저는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법인세는 예. 좀 탄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군요.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지금 여당이 당시에는 또 야당이었으니까 예.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법인세가 이제 그래서 저도 낮추자고. 그 아래에서 예. 이제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각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권하셨으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거야 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쪽에서 하는 거죠. 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해도 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논의를 깊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정도 논의까지도 안 이루어지니까 어디 뭐 당연히 매체에서는 더 안 이루어지고 3%나 이제 이렇게 시간이나 1시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뭐 논의가 있는 이런 거죠. 데까지 오는 거지. 기왕 늦었으니까 금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은 경기를 보면 금리를 좀 낮추기도 하고 해야 될 수도 있겠으나 가계부채가 가계부채 큰일이다.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서 하여튼 한국은행이 집값 좀 내가 우리가 좀 챙겨 볼게 뭐 그런 쪽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미국이 이제 9월달에 내렸고 10월달에 뭐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 내려도 뭐 말이 되고 하느니 한 번 더 기다린다고 해도 말이 되고 뭐 하느니 이제 금통위의 이제 결정일 텐데 많이는 못 내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릴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미국도 벌써 한 9월달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19년 뭐 양적 완화 시대에 거의 제로 금리 정책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시대에 기억에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저는 누차 말하지만 20년 이후의 세상은 매우 달라졌다. 그래서 소위 이제 중립금리, 실질 중립금리 같은 것이 2019년 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저는.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요인들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제 50bp 내려서 그러면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말 제가 관심 있는 건 내년 말 정도인데 제가 25년까지는 예. 이 고금리 저는 지금 있는 수준보다 그렇게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그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낮출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기준금리도 예. 한두 번 뭐 내리면 그러면 내릴 수 아까 있으나. 제가 말한 대로 결국은 지금 뭐 50bp 내렸으니까 뭐 250bp, 300bp 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예. 미국이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가니까 저는 그럴 정도 룸은 없다고 봐요. 미국은 그럼 지금은 5인데 예. 대략 한 뭐 2년 후, 3년 후에는 저는 한 3.5 이하로 3.5? 내려가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도 겨우 200bp 내리는 예, 거니까 예, 한국은 예. 한 100bp 정도 내리면 예. 많이 내리는 그래서 거다. 내리는 그 사이클로 보면 이제 그 그게 맞는데 사이클이 높이는 것보다는 낫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근데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조정 기간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좀 약간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엄청난 돈을 풀어서 그 부작용 챙기느라고 미국 금리가 그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돈 별로 풀지도 않고 미국 금리 따라가느라고 높여져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 말씀하신 많이는 안 내려올 걸 하는 그 금리를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뉴노멀이라 괜찮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걱정인 거죠. 그래서 따라는 가야 되고. 2025년, 24년, 25년까지 조정이면 더 길어지면 더욱 이제
그 못 견디는 분들 많을 거고 내수가 또 지금 뭐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예, 예. 이 국면이 지금 뭐 무슨 한 3분기, 4분기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4분기나 내년 초부터는 하고 이제 뭐 3, 4분기 계속 내수가 그렇게 된다는 게 꽤 이제 우리로서는 이례적인 건데 그러면 내년 봄부터는 화창해지느냐?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걱정인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 금리를 더 낮춰서 대응하는 것 말고는 아니 그렇게까지 못 낮추죠. 미국이나 미국과의 금리 차가 금리 차이 있는데 그다음에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계부채나 이런 거는 또 구조적으로 부동산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문제가 늘어날 거 아니야. 있는데 그 상태에서 한국은행 이런 데서 인플레이션이나 그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막 경기 하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뭐 그 시스템에 꽤 불안정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일으킬 텐데. 그럼 환율, 부동산, 내수 경기 이게 우리가 그 고민하는 고민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환율, 부동산, 내수 경기. 내수는 어렵지만 환율과 부동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 내수는 어쩔 수 어쩌면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현실 아닌가. 이게 여러 구조적인 그런 과거 우리가 쌓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성적표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뭐 그렇게 아주 하여튼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려도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나라마다 그게 기준이 다르군요. 환율, 부동산, 금리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 내수, 우선순위라면 내수, 예. 그죠? 환율, 부동산, 내수. 예.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3등 이하인 것 같고. 맞아.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 거기는 미국은 인플레죠. 물가. 물가, 물가 그다음에 고용인데 고용 안 나쁘거든요. 고용 그게 결국 내수죠. 안 나빠요. 실물이 지금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니 미국. 저기 9월달 FOMC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공급 충격 여러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 한순간 과거같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계속 지속 가능한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소위 말하는 경제학자 용어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내수는 미국 내수는 지금도 이렇게 어떤 고용이나 임금 이런 측면은 지금도 계속 아주 좋은 숫자 나옵니다. 장관님 말씀이 비슷하게 맞는 게 내가 엊그저께 그 미국 연준에 누구한테 전화해봤거든요. 저는 친구 많잖아요. 네. 했더니 금리 낮추려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국채 발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낮아질 거야라는 시그널이 와야 경기 안 좋아질 거야라고 시그널이 와야 국채를 사지.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해 주던데 조용히 야 2% 너만 알아? 뭐 이렇게. 재정 위기 시대니까. 그렇죠. 재정 위기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약간 엄살 페이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요. 미국은 사실 지금 GDP 대비 올해 재정 적자가 6.5%입니다. 큰 편이죠. 크죠? 예. 매우 크죠. 전쟁 상황도 아닌데. 근데 줄어들 기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러니 경기는 안 죽겠죠. 경기는 안 죽지만 트레저리 입장에서는 연준한테 좀 SOS를 보내고 싶겠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국채 금리는 좀 낮췄으면 좋겠으니까. 매주 옥션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페이크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런 요즘 그래서 기재부가 자꾸 하느니랑 자주 만나고 거. 우리는 경제 상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거길 따라가야 되니 참 우리도 미치겠지. 자꾸 만나고 그러잖아요 요즘. 두 분이 두 분이 많이 친해졌어요 요즘. 한은도 거부감이 좀 덜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예전에는 하는 총재가 좀 많이 샤이하고 재정 기재부 장관이 약간 좀 활달한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 발언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역할이 바뀐 것 같아. 이창용 총리 완전 오픈 마인드야. 알겠습니다.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모르겠네 포지션을. 알겠습니다. 아. 야, 하여튼 오랜만에 굵직한 얘기를 좀 토론해봤네요. 딱히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물 경제에서 실무를 좀 많이 해보신 그래도 경제 그러니까요. 관료들이 약간 좀 그래도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좀 민망하더라도 할 얘기 해야지라고 해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맨날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고민은 되게 많이 한다니까 다방면으로.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밖으로 하는 얘기랑 조용히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듣는 얘기는 많이 다른데 오늘은 차 한잔 하는 분위기를 방송에서 연출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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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범 전 차관님, 이재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